이건 단순한 영화 상영이 아니었다. 뉴욕 맨해튼, 금요일 밤. 엔딩 크레딧이 끝나고 불이 켜졌지만 누구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특히 한 여성, 전쟁 트라우마 환자들을 치료해온 냉철한 정신과 의사 에밀리 카터. 평생 타인의 눈물을 분석해왔던 그녀가 그날 처음으로 숨을 삼키며 울음을 참지 못했다. 이건 치료가 아니라 붕괴야. 그녀를 무너뜨린 건 화려한 연출도 충격적인 반전도 아니었다. 단지 한 끼의 밥, 그리고 한 남자의 선택. 감정을 잃었다고 믿었던 한 여자의 세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그 이야기. 지금 믿기지 않는 그 현장 속으로 빠져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저는 뉴욕 맨해튼에서 정신과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전문 분야는 PTSD, 그러니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예요. 전쟁에서 돌아온 군인들, 테러를 겪은 사람들, 끔찍한 사고에서 살아남은 이들을 치료하죠. 15년째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진료실은 언제나 조용했어요. 방음이 잘 되어 있었죠. 환자들은 그 안에서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거나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그들 앞에 앉아서 들었습니다. 때로는 고개를 끄덕였고 때로는 휴지를 건넸죠. 그게 제 일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했습니다. 환자의 눈물이 보였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죠. 그들의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마치 투명한 유리병 너머에서 누군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이었어요. 36살 여성 환자가 제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3년 전 총기 난사 사건에서 살아남았죠. 남편은 그날 죽었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도 총소리가 들린다고요. 밤마다 남편이 쓰러지는 장면이 반복된다고요.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진단명이 떠올랐어요. 재경험 증상, 회피행동, 과각성 상태. 약물 조절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했죠. 그 다음 환자 예약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오후 3시 40분 남았네요. 그녀가 물었어요. 선생님, 제가 이상한 건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말했어요. 그녀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 말이 공허하다는 걸요. 진료가 끝나고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허드슨강이 보였죠. 저는 손을 들어 제 맥박을 짚어봤어요. 정상이었습니다. 심장은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죠. 하지만 뭔가 죽어 있었어요. 감정이 사라진 겁니다. 동료 제시카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에밀리, 괜찮아? 그녀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괜찮다고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제시카는 제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번아웃이야. 쉬어야 해. 쉰다고 해결될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제시카는 잠시 생각하더니 다른 제안을 했어요. 오늘 저녁에 한국 영화 시사회가 있는데 같이 갈래? 연구 목적으로 괜찮을 것 같아. 저는 별 기대 없이 그러겠다고 했죠. 사실 영화는 관심 없었습니다. 저는 데이터와 논문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감정은 측정 가능한 화학 반응이었고 치료는 프로토콜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었죠. 영화 같은 건 그냥 오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시사회장에 도착했어요. 작은 극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많지 않았죠. 저는 제시카 옆에 앉아서 팜플렛을 봤어요. 영화 제목은 역적 백성을 훔친 도적이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왕과 어떤 남자의 이야기라고 했어요. 흥미롭지 않았습니다. 역사물이었죠. 게다가 한국 영화였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K-팝 정도? 삼성 스마트폰? 그게 전부였어요. 솔직히 왜 이 영화를 봐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됐죠. 불이 꺼졌습니다. 스크린이 밝아졌어요. 저는 팔짱을 끼고 앉았습니다. 분석적 태도를 유지하려고 했어요. 캐릭터의 심리 상태, 트라우마 묘사 방식, 치료적 요소가 있는지 관찰하겠다고 마음먹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영화가 저를 완전히 무너뜨릴 거라는 걸요. 제가 잃어버린 감정을 다시 찾게 해줄 거라는 걸요. 그리고 15년간 쌓아온 제 치료 철학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것도요. 영화가 시작됐습니다. 영화는 어두운 화면에서 시작됐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한 소년이 가마에서 내렸죠. 왕이라고 했습니다. 이름은 단종. 12살이었어요. 저는 즉시 분석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아이죠. 권력 상실에 대한 불안, 애착 결핍 가능성이 높겠다고 생각했어요. 전형적인 피해자 서사구조라고 판단했습니다. 단종은 곧 왕위를 빼앗겼어요. 삼촌에게요. 그리고 유배를 떠났죠. 영월이라는 곳으로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권력 상실, 강제 이주, 사회적 고립, PTSD 발병 조건 충족. 화면 속 단종은 작은 집에 갇혀 있었습니다. 혼자였어요. 밥을 먹지 않았죠.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형적인 우울 증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식욕 저하, 언어 감소, 사회적 위축, 예상 가능한 반응이었죠. 그때 한 남자가 등장했습니다. 나이가 지긋했어요. 얼굴에 주름이 많았죠. 그는 단종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절을 했어요. 깊은 절이었죠. 자막이 떴습니다. 촌장이라고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비현실적이네. 왕을 폐위시킨 권력자들이 이런 인물을 그냥 놔뒀을까? 정치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요. 촌장은 매일 왔습니다. 단종에게 말을 걸었어요. 대답이 없어도 계속 왔죠.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일종의 지지체계 형성 시도? 하지만 전문적이지 않았어요. 구조화되지 않은 개입이었죠. 제시카가 옆에서 휴지를 꺼냈습니다.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저는 놀라 그녀를 봤죠. 벌써?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그저 노인이 왕 앞에 나타난 것뿐인데요. 화면으로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단종은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촌장은 여전히 찾아왔죠. 저는 이 반복 패턴을 관찰했습니다. 치료적 효과가 있을까? 데이터가 없으니 판단하기 어렵네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화면을 보는 게 불편했습니다. 뭔가 마음에 걸렸죠. 촌장의 표정 때문이었어요. 그는 단종을 볼 때 특별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민? 아니, 그것보다 더 깊은 뭔가였어요. 저는 그 감정을 정의하려고 애썼습니다. 동정? 책임감? 의무? 어떤 임상 용어로도 설명이 안 됐죠. 답답했어요. 제 전문 지식으로 해석이 안 되는 감정이었습니다. 촌장은 단종에게 물었어요. 전하, 배고프지 않으십니까? 단종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촌장은 그냥 앉아 있었어요. 한참 동안요. 그리고 일어나서 절을 하고 돌아갔죠. 이게 무슨 의미지? 저는 생각했습니다. 비효율적이에요. 시간 낭비 같았죠. 치료 세션이라면 구조화된 질문이 필요해요. 목표 설정이 있어야죠. 이건 그냥 앉아만 있잖아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계속 봤습니다.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촌장이 다음 날도 왔죠. 또 그 다음 날도요. 저는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왜 이 남자는 계속 오는 거지? 그때 깨달았어요. 촌장은 뭔가를 얻으려고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보상도 없었죠. 인정도 없었어요. 단지 그냥 있어주는 거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제 환자들을 떠올렸습니다. 45분 세션이죠. 시간이 되면 끝나요. 다음 예약을 잡고 헤어집니다. 효율적이에요. 전문적이죠. 하지만 이 촌장은 달랐어요. 시간 제한이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영화일 뿐인데요. 허구예요. 그런데 왜 저는 불편한 거죠? 촌장의 얼굴이 자꾸 신경 쓰였어요. 제시카가 또 코를 훌쩍였습니다. 저는 그녀를 힐끗 봤어요. 그리고 다시 스크린을 봤죠. 단종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조금씩요. 촌장의 말에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관계 형성 초기 단계, 신뢰 구축 과정. 하지만 펜을 들고 있는 손이 떨렸어요. 왜 떨리는 거죠?
저는 수백 명의 환자를 봤습니다. 이런 과정은 수도 없이 관찰했어요. 그런데 왜요? 화면 속에서 촌장이 웃고 있었습니다. 단종도 미소를 지었어요. 아주 작은 미소였죠. 저는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뭔가가 제 안에서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아니, 이건 그냥 영화예요.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분석하세요. 관찰하세요. 감정이입하지 마세요. 거리를 유지하세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제가 쌓아올린 방어벽에 금이 가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그걸 막을 수 없었습니다. 촌장이 밥을 가져왔습니다. 소반 위에 놓인 밥 한 그릇이었어요. 국도 있었죠. 반찬도 몇 가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봤어요. 음식 제공이네요. 기본적인 생존 욕구 충족 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설이죠. 생리적 욕구가 먼저 해결돼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어요. 촌장은 밥을 단종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전하, 드시옵소서. 단종은 고개를 저었죠. 먹고 싶지 않다고요. 촌장은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판단했어요. 강요하지 않는군요. 좋은 접근이에요. 자율성을 존중하는 거죠. 외상 환자에게는 통제감 회복이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은 적절합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이 달랐습니다. 촌장이 숟가락을 들었어요. 밥을 떴죠. 그리고 자기 입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씹었어요. 맛있다는 표정을 지었죠. 이게 뭐지? 저는 생각했습니다. 시범을 보이는 건가요? 모델링 기법? 아니면 다른 전략? 이해가 안 갔어요. 비치료적 행동처럼 보였거든요. 촌장은 계속 먹었습니다. 혼자서요. 단종은 그걸 지켜봤어요. 촌장은 중간중간 말했습니다. 이 나물이 참 좋습니다. 올해 봄에 뜯은 거예요. 그리고 이 된장은 3년 묵은 거죠. 저는 노트에 적으려다 멈췄습니다. 뭐라고 적어야 하지? 음식 섭취 시범, 일상 대화 시도? 단어가 떠오르지 않았어요. 이 장면을 설명할 임상 용어가 없었습니다. 단종이 손을 뻗었습니다. 천천히요. 숟가락을 집었어요. 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냥 자기 밥을 계속 먹었습니다. 단종이 밥을 한 숟가락 떴어요. 입으로 가져갔죠. 그리고 먹었습니다. 촌장은 그제야 웃었어요. 아주 조용하게요. 제 눈가에 뭔가가 맺혔습니다. 뜨거웠어요. 저는 깜짝 놀라 눈을 깜빡였죠. 눈물? 왜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그냥 밥 먹는 장면인데요? 옆자리 제시카는 이미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요. 저는 그녀를 봤어요. 그리고 다시 스크린을 봤죠. 두 사람이 함께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건 치료가 아니에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전문적인 개입도 아니죠. 프로토콜도 없어요. 목표 설정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효과가 있는 거죠? 제 환자들이 떠올랐어요. 저는 그들에게 약을 처방했습니다. 인지행동 치료를 했죠. 노출 치료도 진행했어요. 전부 증거 기반 치료법이었습니다. 효과가 입증된 방법들이에요. 하지만 밥을 같이 먹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한 번도요. 환자와 식사를 한다는 건 경계 위반이거든요. 전문가와 환자 사이의 선을 흐리는 행동이에요.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화면 속에서는 그게 전부였어요. 그냥 밥 한 끼였습니다. 함께 먹는 거요. 그게 다였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단종의 얼굴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조금씩요. 굳어있던 표정이 풀렸어요. 어깨도 내려갔죠. 저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명확했거든요. 눈물이 또 고였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이해가 안 됐죠. 15년간 수많은 환자를 봤습니다. 훨씬 더 극적인 순간들도 많았어요. 환자가 처음으로 트라우마를 이야기하는 순간, 악몽에서 벗어났다고 말하는 순간요. 그때는 안 울었습니다. 전문가였으니까요. 거리를 유지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밥 먹는 장면에서 눈물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촌장이 단종에게 물었어요. 맛이 어떠하십니까? 단종이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어요. 하지만 분명했죠.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감각이었어요. 아니, 처음은 아니었죠. 오래전에 느꼈던 거예요. 제가 의사가 되기 전에요. 사람이었을 때요. 저는 손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제시카가 휴지를 건넸어요. 저는 받았죠. 고맙다고 작게 말했습니다. 제시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화면으로 돌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 먹고 있었어요. 촌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을 이야기요. 누가 결혼했고, 누구네 집에 송아지가 태어났고, 올해 농사는 어떻고요. 단종은 들었습니다.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요. 질문도 했어요. 한두 마디씩요. 촌장은 정성껏 대답했죠. 이건 뭐지?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치료 세션이 아니에요. 상담도 아니죠. 그냥 대화예요.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있었어요. 너무나 명확하게요. 단종이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사람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밥 한 끼로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걸 닦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냥 흐르게 뒀죠.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슬픔도 아니고 기쁨도 아닌 뭔가 따뜻하고 아픈 것이었어요. 제가 쌓아둔 방어벽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밥 한 끼 앞에서요. 영화는 계속됐습니다. 단종과 촌장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었어요. 촌장은 매일 왔습니다. 때로는 밥을 가져왔고, 때로는 그냥 앉아 있었죠. 이야기를 나눴어요.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날씨, 마을 사람들, 계절 이야기요. 저는 그걸 지켜봤습니다. 분석하려고 했어요. 이건 지지 체계 형성이라고, 사회적 연결망 구축이라고 정의하려 했죠. 하지만 단어가 맞지 않았습니다. 단종이 변하고 있었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웃기도 했죠. 촌장의 농담에 소리내어 웃었어요. 저는 그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맑았어요. 제 환자들은 이렇게 웃지 않았습니다. 치료실에서 웃음이 나올 때가 있긴 했어요. 하지만 조심스러운 웃음이었죠. 허락받은 것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이건 달랐어요. 자유로웠어요. 왜 다르지? 저는 생각했습니다. 뭐가 다른 거죠? 저도 환자들에게 친절했어요. 경청했죠. 공감했습니다. 적어도 공감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촌장은 달랐습니다. 그는 단종을 환자로 보지 않았어요. 왕으로만 보지도 않았죠. 그냥 사람으로 봤습니다. 한 명의 인간으로요. 저는 제 환자 파일들을 떠올렸어요. 각 파일에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진단명도 있었죠. PTSD, 주요 우울장애, 범불안장애. 저는 그들을 그렇게 봤어요. 증상의 집합체로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의대 1학년 때는 아니었어요. 그때는 환자들을 사람으로 봤습니다. 레지던트 때도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바뀌었어요. 효율성 때문이었죠. 감정을 배제해야 더 많은 환자를 볼 수 있었어요. 객관성을 유지해야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거리를 두어야 제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환자를 케이스로 봤습니다. 숫자로 봤죠. 일주일에 40명, 한 달에 160명, 15년간 수천 명이었어요. 저는 그들 모두를 치료했습니다. 하지만 밥을 같이 먹은 적은 없었어요. 화면 속에서 단종과 촌장이 걷고 있었습니다. 강가였어요. 단종이 돌을 주었죠. 물수제비를 뜨려고요. 촌장이 방법을 알려줬어요. 이렇게 던지라고요. 단종이 돌을 던졌습니다. 물에 빠졌어요. 한 번도 안 튕겼죠.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단종이 다시 시도했어요. 이번엔 2번 튕겼습니다. 촌장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계속 나왔거든요. 왜 우는지 알 것 같았어요. 이게 치료였기 때문입니다. 진짜 치료요. 제가 하던 건 뭐였을까요? 약 처방, 치료 기법, 정기 상담. 전부 필요한 것들이었어요. 효과도 있었죠.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환자들은 증상에서 벗어났습니다. 저의 치료로요. 악몽이 줄었고, 불안이 감소했고,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성공적인 치료였죠. 논문에 실을 만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짜 행복했을까요? 저는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행복은 측정 불가능했거든요. 치료 목표가 아니었죠. 촌장은 달랐습니다. 그는 단종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어 했어요. 증상 완화가 아니었죠. 진단명 제거도 아니었어요. 그냥 이 사람이 웃었으면 좋겠다는 거였습니다. 단순했어요. 너무 단순해서 저는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화면 속 단종이 말했어요. 촌장, 고맙소. 촌장이 고개를 저었죠. 아니옵니다, 전하. 제가 감사합니다. 단종이 물었어요. 무엇이 감사하냐고요? 촌장이 대답했습니다. 전하를 모실 수 있어서요.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요. 단종은 아무 말 없이 촌장을 바라봤어요.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저는 이해했어요. 촌장은 의무로 하지 않았습니다. 책임감도 아니었죠. 그냥 하고 싶어서 한 거였어요. 이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서요. 제 환자들과 저는 어땠을까요? 저는 의무로 만났습니다. 직업이었죠. 그들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저는 돈을 받고 시간을 파는 사람이라는 걸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전문가의 역할이니까요.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뭔가가 빠져 있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짜 연결이요. 영화관이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울고 있었죠. 어떤 사람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우리 모두 같은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영화가,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뭔가를 주고 있었어요. 위로였을까요? 희망이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저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스크린으로 돌아갔습니다. 단종과 촌장이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또 밥이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두 사람이 가족 같았어요. 아버지와 아들처럼요.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배워야 할 게 여기 있다는 걸요. 15년간 쌓은 지식보다 더 중요한 뭔가가요. 환자를 인간으로 보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화면이 어두워졌어요. 조정에서 신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단종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위험하다는 말이 나왔어요. 살아있으면 문제가 된다고요. 제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몸이 굳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단종은 죽었어요. 17살에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 아이가 진짜 사람처럼 느껴졌거든요. 영월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단종과 촌장은 여전히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야기를 나눴고 산책을 했고 밥을 먹었죠. 평화로웠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곧 끝난다는 걸요. 제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불안했죠. 맞고 싶었습니다. 이건 영화예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불안은 계속됐습니다. 제 환자들이 떠올랐어요. 그들도 이랬을 거예요. 트라우마를 겪기 전에요. 평범한 일상을 살다가 갑자기 끔찍한 일을 당했죠. 예측할 수 없었어요. 막을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늘 환자들에게 말했어요.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요. 어쩔 수 없었다고요. 하지만 지금은 알았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를요. 어쩔 수 없다는 게 위로가 되나요? 아니에요. 전혀요. 오히려 더 무력하게 만들죠. 저는 지금 그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화면에서 사신이 도착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죠. 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도 알았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요. 단종은 몰랐습니다. 아직은요. 사신을 맞이했어요. 예의를 갖춰서요. 왕이었으니까요. 아니, 왕이었던 사람이니까요. 사신이 말했습니다. 사약을 내리라는 명이라고요. 화면이 정지된 것 같았어요. 소리가 사라졌죠. 단종의 얼굴만 보였습니다. 그 표정을 저는 알아봤어요. 환자들에게서 봤던 표정이었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요. 이게 진짜냐는 표정이었습니다. 현실이 너무 끔찍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단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고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태연한 척했죠. 왕의 체면을 지키려고요.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막을 수 없었어요. 이 아이는 뭘 잘못했나요? 왕으로 태어난 것? 착하게 산 것? 아무 잘못도 없었어요. 그런데 죽어야 했습니다. 촌장이 달려왔어요. 단종 앞에 무릎 꿇었죠. 전하, 도망치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단종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고요. 촌장만 죽는다고요. 촌장이 소리쳤어요. 상관없습니다. 전하를 살려야 합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속으로 외쳤어요. 도망쳐, 제발 도망쳐. 살아야 해. 하지만 소용없었죠. 이미 정해진 결말이었어요. 제 환자들 중에 자살을 시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5명이었어요. 그중 1명은 성공했죠. 32살 남성이었어요. 저는 그를 2년 동안 치료했습니다. 그가 죽기 일주일 전에 만났어요. 괜찮아 보였습니다. 약도 잘 먹고 있었고 상담도 성실히 받았죠. 저는 안심했어요. 호전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뒤 연락이 왔어요. 그가 죽었다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요? 왜요? 제가 뭘 놓친 거죠? 지금도 모릅니다. 뭘 놓쳤는지요? 어떻게 막을 수 있었는지요? 그냥 무력했어요. 전문가인데도요. 화면 속 단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었어요. 촌장도 마을 사람들도 아무도요. 권력 앞에서 무력했죠. 단종이 촌장의 손을 잡았어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촌장 덕분에 행복했다고요. 촌장이 울었어요. 소리내어 울었죠. 저도 울었습니다. 제시카도 울고 있었어요. 영화관 전체가 울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으로 진짜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슬픔이요. 분노요. 무력감이요. 이 모든 게 제 안에서 폭발하고 있었어요. 15년간 잃어버렸던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환자들 앞에서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어요. 울면 안 됐거든요. 전문가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울고 있었습니다. 한국 영화 속 소년 앞에서요. 600년 전 죽은 왕 앞에서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게 정상이라는 걸요. 사람이 죽는데 슬픈 게 당연한 거예요. 부당한 일에 화가 나는 게 정상이죠. 저는 너무 오래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전문가가 되려고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인간성을 잃었어요. 화면이 어두워졌습니다. 다음 장면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었죠. 사약이 오고 있었어요. 밤이었습니다. 단종의 방에 촛불이 켜져 있었어요. 촌장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죠. 음식이었어요. 마지막 식사를 준비해 온 거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어요. 촌장은 왜 여기 있는 거죠? 도망쳐야 해요. 단종과 함께 있으면 그도 죽을 수 있어요. 왜 안 떠나는 거죠? 촌장이 밥상을 차렸습니다. 정성스럽게요. 단종이 말했어요. 촌장은 가시오. 위험하오. 촌장은 고개를 저었죠. 전하 곁을 지키는 게 제 도리옵니다. 그가 말했어요. 도리. 저는 그 단어를 곱씹었습니다. 영어로 뭐라고 하죠? 듀티? 의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깊은 뭔가였어요. 번역이 안 되는 단어였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어요. 이건 비합리적이에요. 생존 본능에 반하는 행동이죠. 진화 심리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자기 보존 욕구가 가장 강한 건데요. 하지만 촌장은 남았습니다. 단종 옆에요. 두 사람이 함께 밥을 먹었어요. 마지막 밥이었죠. 단종이 천천히 먹었습니다. 촌장도 같이 먹었어요. 아무 말 없이요. 저는 그 침묵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뭐라도 말해요. 뭐라도요. 하지만 그들은 조용했어요. 밥 먹는 소리만 들렸죠. 단종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촌장을 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촌장 덕분에 사람으로 살다 갑니다. 촌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떨어졌죠. 밥상 위로요.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대체 뭐냐고요? 왜 이렇게 아픈 거죠?
저는 15년간 죽음을 다뤘습니다. 자살 위기 환자들을 봤어요. 생존자들을 치료했죠. 죽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수도 없이요. 하지만 이론으로만 다뤘어요. 애도 과정, 슬픔의 단계, 트라우마 반응. 전부 개념이었죠. 단어였어요.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건 진짜였어요. 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고 다른 사람이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도망칠 수 있는데도요. 왜요? 저는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관계 때문인가요? 애착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아니면 문화적 규범, 유교 사상? 아니었어요. 그 어떤 이론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그냥 인간의 마음이었어요. 설명 불가능한 거였죠. 촌장이 단종에게 말했습니다. 전하는 좋은 왕이셨습니다. 단종이 웃었어요. 쓸쓸하게요. 왕 노릇도 제대로 못 해봤는데요. 촌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게 왕이옵니다. 단종이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제 환자들을 떠올렸습니다. 죽고 싶다고 말했던 사람들이요. 저는 그들에게 뭐라고 했죠? 살아야 할 이유를 찾으라고요. 목표를 세우라고요. 미래를 생각하라고요. 전부 맞는 말이었어요. 치료 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요. 제가 그들 곁에 있어줬나요? 진짜로요? 아니에요. 45분 상담했죠. 다음 주에 보자고 했어요. 응급 상황이면 연락하라고요. 하지만 밤에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손 잡아주지 않았어요. 마지막까지 곁에 있어주지 못했죠. 촌장은 달랐어요. 그는 끝까지 있었습니다. 위험한데도요. 죽을 수도 있는데도요. 화면 속에서 사신이 다가왔습니다. 사약을 들고요. 촌장이 단종 앞을 막아섰어요. 안 됩니다. 그가 소리쳤죠. 사신이 말했습니다. 비키시오. 거역하면 영모죄요. 촌장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왜 안 비켜요? 살아야죠. 도망쳐야 해요. 하지만 촌장은 그대로 섰어요. 단종 앞에서요. 단종이 촌장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괜찮소, 촌장. 이제 가시오. 제 명을 받으시오. 촌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요. 전화를 두고 갈 수 없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저는 무너졌습니다. 완전히요. 이게 사랑이구나. 인간의 도리구나. 제가 평생 공부했지만 이해하지 못했던 거구나. 관계가 생존보다 중요한 거예요. 함께 있는 게 살아남는 것보다 중요한 거였죠. 저는 몰랐습니다. 이론으로는 알았어요. 하지만 진짜로는 몰랐어요. 지금 알았습니다. 한국 영화가 가르쳐줬어요. 600년 전 이야기가요. 사약이 단종에게 전달됐습니다. 촌장이 단종을 안았어요. 마지막으로요. 저는 울면서 봤습니다. 제 모든 방어벽이 무너진 상태로요. 단종이 사약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촌장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떨렸죠. 두 사람 모두요. 저도 떨리고 있었어요. 극장 의자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단종이 사약을 들어 올렸어요. 천천히요. 촌장이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요. 눈물만 흘러내렸죠. 전하. 촌장이 말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승에서는 편히 쉬십시오. 단종이 웃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요. 촌장도 편히 사시오. 오래오래 사시오. 그가 대답했어요. 저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습니다. 안 돼, 마시지 마. 제발요. 하지만 소리가 안 나왔어요. 목이 막혔거든요. 단종이 사약을 입에 가져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촌장을 봤어요.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마셨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터졌어요. 15년간 쌓아둔 모든 게 폭발했습니다. 저는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어요.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는 건요. 환자 앞에서도 안 울었어요. 장례식에서도 참았죠. 슬픈 영화를 봐도 눈물 몇 방울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이 흔들렸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죠. 제시카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도 울고 있었어요.
화면 속에서 단종이 쓰러졌습니다. 촌장이 그를 받아 안았어요. 전하. 그가 불렀죠. 대답이 없었습니다. 촌장이 단종을 품에 안고 울었어요. 하늘을 보며 외쳤습니다. 왜입니까? 이 아이가 무슨 죄입니까? 저도 같이 외치고 싶었어요. 왜냐고요? 왜 착한 사람이 죽어야 하냐고요? 왜 악한 사람이 이기냐고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영화 속에서도 현실에서도요. 제가 치료했던 환자가 떠올랐어요. 32살에 자살한 그 남자요. 그의 장례식에 갔었습니다. 가족들이 울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안 울었어요. 조문객으로 갔죠. 전문가로요. 유가족에게 말했습니다. 애도 과정은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슬픔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요. 얼마나 차가운 말이었나요? 지금 생각하니까요.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어요. 이론 같은 게 무슨 소용이에요? 저는 그때 같이 울었어야 했습니다. 손을 잡아줬어야 했어요. 그냥 옆에 있어줬어야 했죠. 말없이요. 촌장처럼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장례 장면이었어요. 단종이 묻히고 있었습니다. 촌장이 무덤 앞에 서 있었어요. 늙어 보였습니다. 하루 만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어요. 촌장이 무릎 꿇었습니다. 절을 했어요. 일어나지 않았죠. 그대로 엎드려서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계속요. 눈물이 마를 줄 몰랐습니다. 제시카가 휴지를 건넸어요. 1장, 2장, 3장. 계속 건넸죠. 영화가 나니 흐느끼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모두가 울고 있었어요. 한국 사람도 외국 사람도요. 우리는 언어가 달랐습니다. 문화도 달랐죠. 하지만 같은 걸 느끼고 있었어요. 슬픔이요. 분노요. 사랑이요. 이게 인간이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국적이나 시대를 넘어서요. 우리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이 만든 영화가 그걸 보여줬습니다. 600년 전 이야기로요. 저같이 감정을 잃었던 사람까지 울게 만들었어요.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촌장이 단종 무덤 앞에 앉아 있었어요. 혼잣말을 하고 있었죠. 전하, 오늘은 날씨가 좋습니다. 전하가 좋아하시던 날씨예요. 그는 매일 왔을 거예요. 죽을 때까지요. 저는 알았습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걸요. 그게 인간의 도리라는 걸요. 화면이 어두워졌습니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갔어요. 하지만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모두 그대로 앉아서 울고 있었어요. 저도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그냥 앉아서 계속 울었죠. 15년 만에요. 진짜로요. 불이 켜졌습니다. 사람들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눈을 닦으면서요. 서로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워서가 아니었어요. 다들 같은 상태였으니까요. 제시카가 물었어요. 괜찮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하지만 웃었어요. 눈물 범벅인 얼굴로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뉴욕 거리였어요. 차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죠. 사람들이 걷고 있었어요. 평범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라져 있었어요. 완전히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노트북을 켰습니다. 검색했죠. 단종, 조선, 영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역사 자료도 있었고 사진도 있었습니다. 청령포라는 곳이었어요. 단종이 유배됐던 곳이요. 사진을 봤습니다. 강이 휘감아 도는 작은 땅이었어요. 외롭게 보였죠. 눈물이 또 났습니다. 이게 진짜였구나. 영화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이구나. 600년 전에요. 며칠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자료를 찾아봤어요. 단종에 대해, 촌장에 대해, 조선시대에 대해 알고 싶었어요. 더 많이요. 일주일 뒤 출근했습니다. 환자들을 봤어요. 첫 번째 환자는 48살 여성이었습니다. 교통사고 PTSD였죠. 그녀가 들어왔어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평소엔 안 그랬어요. 앉아서 고개만 끄덕였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박수를 청했습니다. 그녀가 놀라 저를 봤어요. 저는 웃었죠. 앉으시죠. 편하게요. 상담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질문했어요. 지난주는 어떠셨어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힘들었다고요. 악몽이 5번 있었대요. 저는 노트에 적으려다 멈췄습니다. 펜을 내려놓았어요. 그녀를 봤죠. 진짜로요. 힘드셨겠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달랐어요. 평소보다 따뜻했죠. 그녀가 눈을 크게 떴어요. 네. 그녀가 말했습니다. 정말요? 우리는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들었어요. 진짜로요. 데이터로 듣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이야기로 들었죠. 그녀가 울었어요. 저는 휴지를 건넸습니다. 평소처럼요? 하지만 이번엔 제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우는 게 정상이에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죠. 한참을 울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45분이 됐습니다. 평소엔 끝내야 할 시간이죠. 하지만 저는 시계를 보지 않았어요. 천천히 하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급하지 않아요. 그녀가 놀라 저를 봤습니다. 다음 환자는요? 저는 웃었어요. 괜찮아요. 상담이 끝났습니다. 그녀가 일어났어요. 문 앞에서 돌아봤죠. 선생님, 달라지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달라졌어요. 제가 대답했죠. 석 달 뒤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혼자였어요. 휴가였죠.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처음이었어요. 한국은요? 공항이 크고 깨끗했습니다. 사람들이 바빴죠. 모두 어딘가로 가고 있었어요. 택시를 탔습니다. 영월로 가달라고 했어요. 기사님이 놀랐습니다. 영월요? 멀어요. 알아요. 제가 대답했죠. 차는 달렸습니다. 도시를 벗어났어요. 산이 나타났죠. 강도 보였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영월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도시였어요. 조용했죠. 청령포를 찾아갔습니다. 강이 있었어요. 영화에서 본 그 강이요. 소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죠. 배를 탔습니다. 강을 건넜어요. 청령포에 내렸죠. 작았습니다. 정말 작았어요. 이렇게 작은 곳에 갇혀 있었구나. 15살 아이가요. 비석이 있었습니다. 단종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어요. 한글과 영어로요. 저는 읽었습니다. 눈물이 났죠. 소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한참요. 바람 소리를 들었어요. 강물 소리도 들렸죠. 여기서 촌장이 왔을 거예요. 매일요. 밥을 가져왔을 거고 이야기를 나눴을 겁니다. 마지막 날까지요. 저는 울었어요. 조용히요. 누가 볼까봐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요. 한국이 지켜온 이야기였습니다. 600년 동안이요. 잊지 않고 기억했죠. 영화로 만들었고 저 같은 사람에게까지 전했어요. 감사했습니다. 진심으로요. 뉴욕으로 돌아왔어요. 일상으로 돌아갔죠. 하지만 달라져 있었습니다. 환자들을 봤습니다. 이제는 다르게 봤어요. 진단명이 아니라 사람으로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로요. 치료 방식도 바뀌었어요. 프로토콜만 따르지 않았습니다. 관계를 만들었죠. 시간을 들였어요. 어떤 환자와는 산책을 했습니다. 어떤 환자와는 커피를 마셨죠. 비전문적이라고요? 아니에요. 이게 진짜 치료였습니다. 동료들이 물었어요. 에밀리, 뭐가 달라진 거야? 저는 웃었습니다. 한국 영화를 봤어요. 크게 말했죠. 그들은 이해 못했어요. 당연했습니다. 경험하지 않았으니까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제 환자 중 6명이 완치됐어요. 진짜 완치요. 약도 끊었고 상담도 끝냈죠. 행복해 보였습니다. 예전엔 없던 일이었어요. 증상 완화는 있었죠. 하지만 완치는 드물었습니다. 지금은 달랐어요. 논문을 썼습니다. 관계 중심 치료에 대해서요. 한국 문화의 정과 의리를 현대 심리 치료에 통합하는 방법이요. 학회에서 발표했어요. 반응이 좋았습니다. 관심 있는 동료들이 많았어요. 저는 그들에게 말했죠. 한국 영화를 보라고요.
역적을 보라고요. 어젯밤에도 그 영화를 다시 봤습니다. 집에서요. 혼자서요. 또 울었어요. 알면서도요. 여전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멈췄어요. 촌장이 무덤 앞에 앉아 있는 장면이요. 저는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촌장님. 단종 전하. 그리고 이 이야기를 지켜온 한국에요. 당신들이 저를 치료했어요. 감정을 잃은 의사를요. 다시 사람이 되게 해줬습니다.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뉴욕의 밤이었죠.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한국에 갈 거예요. 영월에도 가고요. 그리고 말할 겁니다. 잊지 않았다고요. 여러분은 언제 한국이 자랑스러우셨나요? 저는 지금입니다. 이 이야기를 세상과 나눈 한국이요. 여러분은 이 장면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가 몰랐던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놀라운 이야기, 구독하시면 이보다 더 놀라운 이야기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패밀리 유튜브였습니다.